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한때 우리 뉴스 정면 승부와 한솥밥을 먹던 김남국 변호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오늘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는 검찰개혁만이 아닙니다.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잠시 후 욕심 많은 청년 정치인 김남국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매치 성사가 됐네요. 오늘 핫 이슈 모아서 유지만 기자가 언박싱 해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숙명은 종북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는 여야, 남녀노소, 남북, 이념의 차이 모든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명 화제의 영입 인재가 있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인데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국당행을 결정한 건지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김웅 전 검사가 새로운 보수당의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일주일간 여론의 흐름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는 총선 빅데이터에서 분석해보고요. 우리 연예할까요 코너에서는 김하진 기자가 가수 규현을 만나고 왔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실 분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김남국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김남국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뭐 영입 인재 입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입당한 지 좀 되지 않았나요? 네, 저는 워낙 오랫동안 민주당과 함께 여러 일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입당 환영식은 아니었고요. 예.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하는 자리로 새롭게 정치 시작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과 같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뭐 민주당과 일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선거나 나간다 이러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네. 그러면 출마를 결심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일을 할 때는 법률 지원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뭐 고발장이나 변호하는 그런 역할들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 정말 민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청년 정치인이신데 그동안 뭐 변호사 업무도 그렇고 방송 일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정치를 해야겠다. 국회를 한번 대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완전히 다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 무거운 책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요. 예. 제가 정말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생 현장에서 뛰면서 여러 현안들을 보며 제가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비판하고 저도 국민의 것을 욕하고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서 진짜 이 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일, 예. 그리고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오히려 민생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변호사 하려고 공부를 되게 오래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 딱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직업을 구하고 나면 정말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더 무지막지한 큰 문제들에 봉착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럴 때 제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민생이라고 하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식주가 네. 기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변호사도 아직 그 집이 없고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죠? 네, 아직 전세고요. 변호사 되고 사실은 원룸에서 월세 탈출하는데도 몇 년 걸렸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총선 때 만일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네, 아킬레스건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예. 그만큼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거만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지출이 줄어드는 것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우선 정말 이런 어떤 문제가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1인 가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저도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직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주거 지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원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함께 입당한 김용민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 병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김남국 변호사는 지역구 정해졌습니까? 네, 저는 당에 일임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활동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정말 제가 뭐 뛰어나거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정말 현장에서 앞서서 싸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무엇인가 보은하고 보답하는 그 길은 필요한 곳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의 모든 것을 진짜 진심으로 일임했습니다. 예. 고향은 호남이시고 지금 사는 곳은 동작인데 네. 뭐 호남에 나가라고 해도 괜찮고 동작 뭐 나경원 의원과 맞붙어라 그래도 괜찮고 당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필요한 곳에 나가겠고요. 네, 저는 광주 출신이고 아직은 부모님이 광주에 계셔서 예. 어디든 필요한 곳에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젊은 층을 대변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젊은 층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했던 말들과 행동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혹은 공정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네, 저도 그런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조국 백서를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정과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 있었던 수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사법개혁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백서에 담아서 역사서로서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요. 예. 또 그리고 이 지난해 여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시민사회 운동을 또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운동의 힘 이러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조국 백서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청년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 당연히 환영할 텐데요. 그 요즘 청년들이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다. 뭐 3포, 4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3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삶에 대한 경제적인 것, 뭐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당장 현재를 마음 놓고 편하게 좀 즐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로가 좋은데 또 다른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불안감, 희망이 없는 뭐 그런 거겠네요. 네. 예. 국회로 들어가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한 울산 사건 관련 공소장 오늘 동아일보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면서 전체 공개했는데 이거는 동아일보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거는 당연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 결정한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기자분들이나 많은 또 국민들께서 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침해한다라고 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또 헌법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생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헌법상 권리가 충돌을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개인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공소장을 완전하게 아예 비공개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공소장을 무조건 전부 다 공개하는 것 이것은 저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도 들어가 있지만 또 불필요하게 피고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증명되지 않는, 입증되지 않는 그런 사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기본권을 충분하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충분하게 서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절충하는, 제한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과정에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지금 공소장 알 권리를 충분하게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소장만 공개를 안 한 것이고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또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어떤 합리적인 제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사회적으로 좀 합의를 이루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재판받을 권리, 또 예단 금지 원칙, 인권 문제 다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청와대에 수사를 하고 청와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소장을 비공개했느냐. 이건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비공개 합리적으로 좀 제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비공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요. 이미 공소장만 그 자체만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소사실, 주요 사실을 모두 다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비공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 시점이고 이 사건이냐라고 보면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고가 68일밖에 남지 않은 사건에서 증명되지도 않은 이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많은 민심의 왜곡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민감한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러한 어떤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공소장 전체 비공개한 게 아니고 공소장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서 주요 사실은 다 공개했다라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면 결국은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하고 일방 주장인데 변호인은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말이죠. 이게 먼저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 버리면 예단이 돼 버리고 여론 재판을 부를 수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주요 사실이 아닌 그런 공소사실은 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3페이지의 공소장은 입증되지도 않은 것이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한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출마하겠다, 입당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했을 때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엄청 말리셨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정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게 반대가 심하셨는데요. 제가 좀 결심을 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부모님 가족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훌륭한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정했네요. 예,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결국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방금 한 3시쯤이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종로 출마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면은 훨씬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을 텐데 타이밍상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도 보시면은 좀 긴박했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어젯밤 10시에 갑자기 취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예. 왜 그랬냐라고 이제 봤더니 원래 오늘 오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왜 예. 취소가 됐을까라고 봤더니 예. 이제 이 공관위원들이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공관위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 출마가 아니라면 불출마 선언을 하라라는 식의 이제 최후 통첩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는 뭐 내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당시에 이제 종로 출마를 안 하고 끝내 불출마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관측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후에 기류가 확 바뀌면서 3시에 종로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1월 3일이었거든요. 예. 지금 한 달이 넘은 시점입니다. 그동안 뭐 말도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좀 코너에 몰렸거나 등 떠밀린 듯한 모양새다. 뭐 이런 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종로에는 나가지 않고 뭐 용산, 영등포 이런 얘기 예, 많이 구로 뭐 있었고 경기도 지역도 몇 군데 나왔었고요. 예. 얘기가. 예. 양천. 근데 험지라고 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 거기를 택하게 되면 선거 전략상 더 불리해진다. 아마 공관위원들 그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당내 기류가 좀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불리하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예.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종로 출마 선언을 하고 털을 잡고 진을 쳤는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당선 가능한 험지를 나가겠냐는 것이나 비판뿐만 아니라 예.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종로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과 이제 뭐 통합을 하느냐 뭐 이런 의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점점 이제 비판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예. 게다가 자신이 만일 험지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의원에게 험지에 나가라. 예. 그러면은 그 리더십 살지 않잖아요, 또. 소위 말빨이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이제 종로 출마를 결정했는데 기자회견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 온몸을 불살라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예. 대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 밀착 압박으로 맞서서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겠다. 종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저 황교안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에 그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수 정당들은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이 시작에서부터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자,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 그리고 종로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3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포함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노무현까지. 예. 예. 오랜만에 빅매치가
열리네요. 예, 아주 빅매치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울산시장 사건 관련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이 울산시장 함용수사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 전문을 어디서 입수했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뭐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의 입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수 경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예. 그렇군요.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검찰이 이번에 울산시장 사건을 기소를 할 때 총 13명을 기소를 했거든요. 예. 뭐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포함해서 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해서 이제 13명을 했는데 이들의 이제 혐의 사실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하명,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몇 번의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시면 송철호 시장의 수사청탁 혐의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선거 전에 18차례 그리고 선거 후에 3차례 등 총 21차례에 걸쳐 점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보시면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는 여전히 공소장 공개에 부정적인데, 뭐 언론에 다 나버렸으니까요. 예, 뭐 사실 이제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이제 이게 뭐 정도에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좀 지적들은 있었거든요. 예. 마치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마자 이를 비웃기라듯이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사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좀 논란이 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비공개하고 재판 때는 결국은 공개되는 거니까. 예, 재판 때는 공개. 법무부 입장 그러니까 재판 때 가서 공개하는 게 맞다. 이런 거잖아요.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게 법률상도 약간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에는 재판 개시 전까지는 공익적 성격이 아닌 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법무부가 관행상 공소장을 공개를 해왔는데 사실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법무부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개를 한 것이죠. 이걸 왜 그랬냐면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모두 공개하도록 또 돼 있거든요. 이 양쪽이 지금 충돌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도 법무부도 나름의 명분이 있지만 이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동아일보의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서 혐의를 보고 청와대가 범죄단체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소장만 보고 범죄단체 수준이라고 예단해버리니까 문제 아니냐. 이게 일방적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소장의 맹점은 이제 물론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뭐 공소장을 담긴 했습니다만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부가 내리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검찰의 판단을 담은 서류지 무엇이 팩트 정확한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서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딸려오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를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재판이 결국 개시가 돼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논리를 충분히 들어봐야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소장만 보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동안 계속 어떻게 공소장을 보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게 검찰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명백히 밝혀졌다라고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뭐 열 몇 번 지시 확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지 정말로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도 검찰이 이제 서류나 자료들을 보고 내린 판단의 결론만 있을 뿐이지 판단의 근거들이 일일이 다 실리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판에 가면은 이제 하나씩 열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지켜보기로 하고요. SBS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해 오보를 냈다고요? SBS 8시 뉴스가 지난 5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감염증 확진 환자가 김포에 있는 한 아울렛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김포시가 확인을 해보니 해당 환자가 김포에 있는 아울렛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송도에 있는 현대 아울렛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포 아울렛이 유탄을 맞았네요. 예. 김포에도 같은 현대 아울렛이 있거든요. 이제 예. 같은 현대 아울렛이다 보니까 김포하고 송도가 이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6일 오후에 SBS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예. 예. 이미 보도가 나갔는데 혼란은 심해졌고. 예, 혼란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담당 PD도 그날 김포 아울렛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하시던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팩트 체크를 더 잘해야 되는 곳이고 언론에서 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언론에서 좀 안정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보면은 언론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있을 정도니까. 사실 그런 비판을 일부분은 좀 받을 만하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런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 자체는 사람들이 그 지점을 좀 조심하고 감염이 그렇죠.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의 확정 발표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좀 있거든요. 예. 그 23번 하자인가요?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다. 그것도 예. 잘못된 뉴스로 나왔는데 예. 정부가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녔고 예. 기존 언론이 또 그걸 받아 썼어요. 그건 더 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대책본부에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렇죠. 써야 되는데 예. 앞으로 좀 이게 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기사들이 좀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왔죠. 예, 그 일본이 지금 이 크루즈선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20명이 원래 확진이 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41명이 추가로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크루즈선 내에 감염자는 총 61명에 달하는 걸로 나왔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한국인 감염자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배에 한국인 국적자는 타고는 있죠, 지금? 예, 총 9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일 불매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한국인 탑승자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크루즈선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9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크루즈선 탑승자가 3,700명이고요. 이 중에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273명입니다. 이 중에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이 171명이고 나머지 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진 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 안에서 따로 뭐 격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 오늘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약이 모자란다. 예. 이런 또 그 플랜카드인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 선관위가 이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네요. 예, 이건 어제 이제 선관위가 저녁에 결정을 한 사안인데요. 선관위가 어제 저녁에 비민주적이고 선거운동 기획 균등에 어긋난다면서 이제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과거 친박 연대는 사용했는데 예. 안철수 신당은 정확하게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선관위가 한 4시간 정도 좀 마라톤 토론을 했어요. 예. 했는데 2008년 친박연대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허락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선관위 회의에서 이제 나온 반론이 뭐였냐면 그 이름 석자를 모두 사용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 특정인의 이름을 모두 사용한 신당 이름을 정할 경우에 사전 선거운동에도 위반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권은 의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그 번호가 비례대표한테 기호가 굉장히 뒤로 밀릴 것이다. 이런 우려였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밀리면 누가 봐도 안철수 당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그러면 틀어진 거네요. 예, 이 계획은 이제 완전히 틀어지게 됐고요. 뭐 일단 그 창당 추진,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신당 창당 추진 기획위원단 공동단장인 이태규, 김경환 의원 명의로 성명이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이다.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다라면서 좀 반발은 했지만 일단 선관위의 선택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안 된다 이런 판단도 내렸네요. 예,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판단을 내린 이유는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때문입니다. 예. 이제 그 전략 공천,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때는 선거인단, 그러니까 정당 관계자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순번을 정해야 하는데 예. 그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략 공천 비례대표를 전략 공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예.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에서 소위 말하는 내리꽂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러면 뭐 미래한국당뿐만 아니고 모든 당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를 전략 공천을 해왔거든요. 그동안. 예.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은 수정을 해서 이제 절차에 맞게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당내 경선이나 당내 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정의당이 아마 당내 경선을 미리부터 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나왔던 소식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선고가 나왔네요. 예. 그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이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7년을 받았습니다. 예. 징역 7년에 예. 자격정지 7년. 예. 그렇군요. 야당 통합 관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회동을 제안했고 황교안 대표가 만날 의향이 있다. 예. 이게 잘 진척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안 되고 뭐 이런 야당 통합이 좀 지리멸멸한 상황이 없지 보이다 않습니까? 보이다 안 되고 하는 좀 스텝이 조금씩 멈칫멈칫하는 모양새가 좀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하는 조건이 좀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아직 남아있는 친박계 의원들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예.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의 강을 건너자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보수 통합을 한다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갔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에서 파급력을 갖기는 좀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랑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그쪽이랑 또 함께하지 못하는 거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텐트 예. 야권 보수 빅텐트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결합. 예. 이게 1차 목표일 텐데 이것도 지금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예. 68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이고 반면에 바른미래당 이제 뭐 손학규 대표 체제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 거의 다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대한신당, 평화당 이 세 당은 내일 첫 통합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일단 당 지도부들은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빨리 통합하지 않을까. 그쪽이 굉장히 빨리 통합 발표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 빠르게 보는 쪽에서는 내일 회의를 하고 바로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합당을 해도 합친다 해도 모양새가 조금 빠질 수가 있는 게 옛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의원 쪽만 빠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국민의당 마이너스 안철수 정도의 형태가 되거든요. 또 뭐 호남당 아니냐 뭐 이런 지역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예. 있을 수 근데 있고요. 이제 지지율 추이도 보게 되면은 호남 지지율을 다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어서 예. 과연 새로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합치게 되면은 제3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 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손학규 대표가 퇴진을 하지 않으면서 아직 이 바른미래당에는 정당 보조금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가. 예.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합당하게 되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돈이 나오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자금력에 있어서는 뭐 일단 지금 나가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다른 정당들보다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이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연예 할까요? 텐아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걸그룹 여자친구 쇼케이스 다녀왔고요. 여자친구가 7개월 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 음반이 꽤 주목받는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어요? 네, 이번 음반은 사실 그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이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레이블로 소속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방시혁 프로듀서가 전체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방 대표가 프로듀싱을 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네, 그것만으로도 좀 많이 기대를 받았죠. 신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타이틀곡은 우선 교차로라는 곡이고요. 여자친구가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을 교차로라는 단어에 좀 풀어내서 마치 거기에 서 있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소녀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예. 이것도 댄싱곡입니까? 네, 댄스곡이고요. 안무가 좀 그 뮤지컬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가사를 잘 표현하는 곡이어서 아마 무대를 좀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벌써 5주년이나 됐네요. 결성한 지. 네, 2015년에 데뷔를 해서 그때는 정말 소녀 같은 모습이었는데 예. 5년이 지나서 이제는 좀 숙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 그 보통 걸그룹이 3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게 되면 개인 활동도 따로 또 하잖아요. 연기를 한다든가 네. 뭐 그런 이야기는 없나요? 네, 보통은 걸그룹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연기 활동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예능 활동을 하면서 네. 팀 활동이 좀 줄어드는데 여자친구는 반대로 팀 활동이 더 많이 활발하고 개별 활동이 없는 좀 특별한 걸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멤버죠? 규현 인터뷰도 하셨네요? 네, 규현 씨가 소집 해제 후에 뮤지컬로 4년 만에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뷰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뮤지컬입니까? 네, 빅토르 위고의 명작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얼굴은 끔찍한 괴물이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윈플랜의 여정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예. 뮤지컬이라는 게 뭐 노래도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만은 연기도 같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발성도 다른 연극이나 영화랑 또 다른데. 네. 규현 씨가 어떤 모습을 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근데 이번 뮤지컬 무대에 옥주현 씨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규현 씨가 아이돌 가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옥주현 씨도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서 아이돌 가수가 뮤지컬계에 진출을 하면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한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연습 영상을 보고 규현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다 잘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4시간 동안 발성과 발음 그리고 목 관리 비법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예. 그 남들이 군대 갔다 제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짧게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규현 씨도 군대 갔다 온 지 군대 간다는 소식을 얼마 안 된 것 같아. 벌써 제대입니까? 2017년에 가서 이제 지난해 5월에 소집 해제가 됐죠. 네. 굉장히 역시 빠릅니다. 네. 예, 근데 예능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MBC 라디오 스타. 네. 그렇죠? 예, 하다가 이제 입대하면서 하차하게 됐는데 라디오 스타는 다시 안 들어간답니까? 네, 거기에는 좀 지금 계속 바뀌는 특별 게스트 체제로 이동이 되고 있고 규현 씨의 자리는 안영미 씨가 채워서 규현 씨는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다른 예능은? 다른 예능은 지금 시즌제로 하고 있는 예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규현 씨가. 그래서 지금 시즌을 좀 잠깐 쉬는 동안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능에서 별명이 조정뱅이? 뭔 말입니까? 규현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마시고 취한 건 아니지만 주정뱅이의 주자를 규현 씨의 성인 조를 붙여서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놀리는 별명입니다. 그래요. 자, 신곡을 들고 컴백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도 뭐 새롭게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다들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공연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쪽도 다들 지금 비상 사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감염증 확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연 관람이나 또 콘서트, 팬미팅 이런 것들을 지금 가수들이나 공연 업계에도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미스트롯 강주 콘서트도 연기됐고 네. 여자친구 쇼케이스도 관중 없이 진행됐다고요. 네, 아무래도 팬들이 1000명 이상 모여야 되는 쇼케이스여서 미디어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감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팬들이 모이는 것은 좀 그냥 무대만 하고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해외 일정들은 어떻습니까? 해외 일정들도 취소되고 그렇습니까? 해외 일정은 거의 다 취소되는 상황이고요. 태연 씨부터 NCT 드림까지 콘서트는 다 취소를 했고 잭스키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영화관도 사람이 안 간다 그래요. 네, 영화관도 지금 역대 최저 예매율을 기록을 할 정도로 역대 최저 예매율. 네, 예.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봉 날짜를 미루는 영화들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개봉을 하려고 이제 모든 홍보 활동을 마쳤던 작품들이 줄줄이 지금 개봉을 연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빨리 진정돼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배우 김우성 씨가 관련해서 선행을 했다고요?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남겼는데요. 좀 도울 방법을 찾아보다가 청주시가 우한의 자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청주시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 시민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료용 장갑 10만 개를 기탁했다고 합니다. 아, 좋은 일이네요. 네. 근데 홍진영 씨도 마스크 500개를 기부했다고요? 네, 홍진영 씨도 지난달 31일인데요. 우한 교민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산과 인천에 마스크 5,000개를 기부했습니다. 5,000개. 네. 예. 슈퍼주니어도. 네, 슈퍼주니어도 좀 아동과 청소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마스크 10,000개를 기부했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연예인들이 좋은 일 하면 네. 뭐 사회적으로도 아주 그것도 희망 있는 일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가 새 작품을 확정했다고요? 네, 김수현 씨도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차기작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TVN 새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복귀를 합니다. 예. 활동하다가 군에 입대한다고 활동을 멈추고 다시 제대해서 다시 활동하면 되는데 네. 유승준 씨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의 복귀 네. 기대를 해보고 이번에 예능 이야기 해봅시다. MBC가 배철수 씨와 새 예능을 한다고요? 네, 배철수 씨가 MC로 나서는 예능 프로그램 배철수 잼이라는 방송이고요. 제작 발표를 했고 또 방송도 됐습니다. 예. 배철수 씨가 그 7080 콘서트를 그만둔 이유를 내가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였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예능을 하니까 또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이 프로그램도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각자 분야가 다른 문화, 사회 등의 분야의 고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배철수 씨의 그 입담도 볼 수 있고 또 음악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방송 됐다고 하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 그 시청률은 3.2%를 기록을 해서 좀 순조롭게 출발을 했고요. 또 이상희 씨가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 이야기도 좀 진솔하게 풀어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 90년대 토크쇼 붐이 이런 적이 있었죠. 뭐 잔이윤, 주병진, 박중훈, 김혜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승연 네. 토크쇼를 했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배우 이동욱 씨가 토크쇼를 또 진행을 맡았고 배철수 씨까지 다시 토크쇼가 붐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어느 순간에 좀 인기가 있었는데 떼토크라고 그러죠. 네, 예. 이제는 좀 진솔하게 한 명이 나와서 좀 진득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그 그리움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떼토크에 많이 나가봤는데 네. 할 기회가 잘 없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배철수 씨의 잼 코너 이름이죠. 기대해보기로 하고요. 개통령으로 불립니다. 강형욱 씨, 반리관 행동 전문가인데 정계 입문설이 나왔었어요? 네, 한국당이 그 강영욱 씨를 총선 출마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화제에 올랐는데 강영욱 씨는 정말 단칼에 거절을 했고 어떤 당이든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당이든 하지 않겠다. 네. 근데 각 정당에서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요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강용 씨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1인 가족도 늘어나고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과 또 같이 공통된 그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좀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만 강용욱 씨는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보통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정치 같이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거절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3고초려, 4고초려, 5고초려 하면은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꽤 되더라고요. 강용욱 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네.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지금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정치는 너무 무섭고 또 바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예할까요는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텐 아시아의 김하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인사가 종일 화제였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알려진 분입니다. 윤주경 전 관장은 독립운동의 올바른 계승에 여야 차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보죠.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관장님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이미 지난해부터 돌았었는데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하고 쭉 그동안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는 거절하셨었던 겁니까, 그럼? 거절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저한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결심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예. 거죠. 네. 그 한국당의 영입 요청에 고민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저라는 사람은 한번 뭘 할 때 저 하나만이 아니라 항상 제 할아버지 이름이 같이 따라 나오고 또 항상 저는 제가 독립기념관장을 했을 때도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수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내가 한마디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잘하면은 그들에게 이제 누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을 잘못한다면은 이제 굉장한 누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정치라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라서 과연 내가 이런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놔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또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예. 혹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지금 현재가 독립운동 정신을 되살려서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결심을 하게 됐죠. 예. 혹시 결심할 때까지 주변 분들이 지인들이나 가족들하고 상의는 하셨습니까? 주로 혼자 생각했고요. 예. 저희 어머님하고는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어머니한테는 저 그야말로 꼼짝을 못하니까 어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머님하고는 말씀했는데 엄마가 네가 공직을 잘 수행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결심하는 데 많은 또 힘이 됐죠. 알겠습니다. 자, 윤 전 관장님 과거에 새누리당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10대 독립기념관장 역임하셨는데 혹시 그런 인연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게 된 과정에 작용했던 겁니까? 그런 인연보다도 거기서 얻은 어떤 경험들이 제가 이런 결심을 하는 거에 이제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국민 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한강호 위원장이 모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어떤 통합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이 시대에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고 또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있을 때는 또 그곳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어떤 독립운동도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고 또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뭐 기억하고 공감하는 것만큼이나 독립운동에 깃들여 있는 정신, 자유, 정의, 평화라는 가치를 공감하면서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계승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또 알게 됨으로써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 또 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입당하시면서 독립운동의 올바른 계승에 여야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좌우가 있었지만은 조국의 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돼서 결국은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듯이 지금 현재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아마 여야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국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통합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도록 늘 같이 그 희망을 되살리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윤 전 관장님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릴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뭐 건국절 논란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건국절 논란은 그 건국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이미 나라는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조선 선생님 말씀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삼보라는 것이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언제 건국이 됐냐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 지역적인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반민특위는 국민 분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글쎄 큰 문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독립운동이 자랑스러운 역사고 자긍심을 가질 역사라는 그런 면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반민특위에 대해서도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보통 친일파라고 우리가 규정지은 사람들이 반민특위에서 규정지었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달라져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또 그 독립운동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의 생각을 한번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 정치권에 들어가서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디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의 경우에는 완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었는데요. 네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비슷합니까? 예, 거의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뉴스에서 그 확진자들이나 감염자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어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이슈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뉴스들 많이 본 뉴스들에서 주요 키워드를 50개 정도 수집했는데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이 주제를 다루고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것과는 다른 각기 다른 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죠? 일단 오늘도 이제 또 핫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그 공관위의 최후 통첩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종로 출마 선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검사 내전을 썼던 김웅 검사가 세보수당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최초의 트랜스젠더 합격생 사실 이제 등록을 안 해서 합격만 한 셈인데 이에 대한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먼저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하자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 출마 아니면 불출마하라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들 그래서 시간을 좀 줬었는데 그게 좀 통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공관위가 이제 원래 가졌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이자 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맞대결을 펼치려면 이제 일단 정권 심판론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해 불을 당겨야 된다. 이게 이제 주주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황교안 종로 아니면 출당해라 당 공관이 최후 통첩이라고 좀 세게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출마하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로 나가거나 아니면 불출마가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관위가 했는 그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실은 황교안 대표 측근에서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포털 뉴스들의 댓글들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네이버 댓글은 보수 성향이고 다음 댓글은 진보 성향이다. 네네. 이 건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어휘만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총 3,400여 개 정도 댓글을 봤는데 주요 상위 30개의 비중이 높은 어휘들을 보면 대체로는 뭐 일단 현실을 설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이제 비꼬아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교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활 같은 표현이 이제 6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다만 이제 그거 외에는 특별한 감정을 담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3,700개 정도 댓글이었는데 방금 언급한 그 교활이 가장 비중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황교안 대표를 얘기할 때 그 말을 빼고서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과거 병역 면제의 원인이었던 단마진 이런 것들도 13번째로 중요한 어휘로 등장하고 이외에도 비하적인 어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단식이나 삭발 이런 언급들도 좀 어휘적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댓글 수는 비슷한데 다음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황 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폄하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비하적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고 공감을 얻은 내용도 그렇겠죠. 그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댓글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네이버 댓글 네이버 쪽은 좀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보수를 떠나서 이제 다 무조건 황교안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가장 많은 2,500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더라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물거품되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좀 오해하실 게 필요한 게 오늘 발표 전입니다. 발표 전에 했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당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600개 정도 공감을 받은 댓글 역시 뭐 군 미필자 탄핵 총리가 보수당 대표로 가당치 않다. 보수 전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의 충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네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쉬워하고 있는 셈이 있는 거죠. 네. 재밌네요. 네, 이따가 근데 오늘 발표 이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발표 이후로는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네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층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왜 종로 출마 망설이느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종로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이 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급하게 아까 3시에 보도가 있어서 댓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보도에 속보 나온 거 가지고 했는데 일단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어휘가 응원이었습니다. 응원.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리고 4번째가 승리, 7번째가 지지, 8번째가 화이팅이니까 거의 10개의 비중 있게 나오는 어휘 대부분이 이제 승리나 지지, 뭐 응원을 하는 내용이었고, 실제 댓글을 보더라도 늦은 감, 그러니까 조금 총선에서 이제 종로 출마를 늦게 선언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와 응원하겠다라는 게 네이버 댓글에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선언 이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유저들은 황교안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하길 바랬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선언 안 하느냐, 빨리 제대로 종로에서 대결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예. 다음 볼까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반응이? 예, 다음은 이제 공관위와 충돌이 있었던 그 중앙일보 보도, 그러니까 보게 되면 감정적인 비판과 더불어 일단 이제 좀 편하게 보는 관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종로를 일단 여당의 승리로 전제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가장 많은 이제 9,000개나 되는 그런 남짓의 그런 공감을 받은 댓글이 황교안 대표에게 자신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여기까지가 한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좀 단순하긴 했지만 9,000개 남짓의 그런 공감을 받았고 이어지는 뭐 공감을 받은 거 역시 그러니까 현재 종로 출마 저울질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발표 이전이죠. 그래서 일종의 거 간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종로 출마 이유는? 예, 다음도 이제 종로 출마 이후로 그럼 바뀌었을까 봤을 때 다음은 근데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활이라는 단어가 그 종로 출마 이후의 보도에서도 4번째로 높았고 단마진 이런 것들도 9번째로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댓글 내용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새롭게 비판점으로 나온 게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의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자신감을 갖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낙연 전 총리의 당선을 미리 축하한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댓글들이 다음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좀 비판들이 또 다른 비판이 뭐가 있었냐면 앞서서 이제 공관위와의 갈등을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연관지어서 뭐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 평가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이버와 다음에 그런 종로 출마 선언 전후 이 여론은 사실 완전히 이제 상반되어서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웅 검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검사직 사퇴하고 더불어 세보수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 세보수당 이제 영입으로 들어간 건데 네네. 관련해서 그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주요 보도에 대한 댓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몇 차례 이제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이용자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진보 보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특히나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검찰을 좀 매우 비판하는 쪽이고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응원하는 입장들이 많은데 일단 네이버에서 그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한 내용의 댓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900개 정도의 댓글이었는데 김웅 놓친 한국당 우리가 먼저 연락했는데 탄식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웅 검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입장을 담은 보도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어휘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검사 이런 것들이 가장 비중이 있었고 그 둘을 섞어서 뭐 정치 검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사의 정치 활동 시작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고 부정적 평가들도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비교적 많이 15번째 정도로 많이 나왔던 어휘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나왔던 게 응원이라는 표현이었고 전반적으로 그 댓글 내용들을 보게 돼도 응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그런 댓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김웅 파이팅 새 보수당에서 큰 활약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가장 많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공감을 얻은 것이었고 다만 언급해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좀 비중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다. 우호적이었다. 네네, 우호적이었다. 다음은 정반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인데 검사 내전 쓴 김웅 전 검사 세보수당 입당이라는 뉴스원 기사에 대한 댓글이었고요. 3,900개 정도였는데 정치와 검사라는 어휘가 이제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랑 비슷했고요. 근데 세 번째로 많이 드러난 어휘가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댓글의 분위기가 대충 이제 짐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주요 댓글들에서 많이 나온 키워드 순위를 보게 되면 10개 중에 3개가 검찰을 비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검이나 검새 뭐 이런 것들, 이런 어휘들이 욕설적인 어휘가 10위 중에서 3개나 좀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12,000개 넘는 공감이 있었는데 정치판 가려고 그랬구만 이렇게 조소하는 내용이고 혹은 정치 떡찰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음은 김웅 검사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다음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정치판 가려고 그랬구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또 정당이 입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 김웅 검사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새롭게 내정됐죠.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네네. 여기도 회사에 사표 쓰고 바로 청와대로 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판받는 부분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감시자라는 측면인데 언론인이나 판검사의 행정부 진출 혹은 정당 영입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이제 권력을 감시하는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권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시민들은 상상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이런 혜택을 위해서 사전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혹은 수사를 무마하거나 편향적인 보도 등을 해서 이게 혹시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권력을 감시하던 기관에 있었던 분들 판사, 검사, 언론인도 민간이지만 어쨌든 권력을 감시하는 주요 역할이니까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갈 때는 일종의 휴직이나 냉각기로서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외국 사례들 우리도 사실 헌법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에 대해 딱히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권력을 감시하던 분들이 다시 권력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양새는 좋지 않죠, 그게. 네, 누가 봐도.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많은 언론인들이 좀 비판적인 보도들을 내게 했었죠. 그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작 자기한테 닥치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하고 가고 혹시 가실 생각이 저요? 저는 대답 안 하시고 권력과 멀리 떨어져 살겠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숙명여대의 그 트랜스젠더 합격생이 학내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포털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포털이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잠시 후에 드리는 포털 그 의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안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기로 결국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그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이 합격생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해서 그 포털 사이트 댓글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반대 여론이었는데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성별은 염색체로 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공감을 받는 댓글이었고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다 이런 댓글도 세 번째로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전환 수술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특히 또 이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계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보수적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런 댓글을 쓰고 반대할 수 있죠. 근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반대하는지 약간 이해가 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페미니즘 계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추구하고 있는 여성성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고정관념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막 따라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면 뭐 짙은 화장을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화장을 하고 뭐 짧은 치마를 입거나 되게 그런 어떤 풍만한 그런 가슴을 만들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그게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인데 왜 기존에 이제 남성적인 성을 가지고 따라가냐 그런 것을 그 고정관념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페미니즘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수자라서 이제 같이 싸워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죠. 여기서도 갈렸습니다. 실제로도 21개 뭐 여대 출신의 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여성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도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합격을 했지만 학교에 가지 않기로 등록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의아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연대 정신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극렬하게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약간 갸우뚱거렸습니다. 네. 예, 그래요. 방금 외모적 부분을 언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좀 편견이 들어간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전원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들이 몸을 바꾸고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그런 방향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의 말씀드렸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이나 네이버나 다 함께 비난적이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이제 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인 내용이 진짜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쪽에서의 그런 비판적인 것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페미니즘 영역에서도 비판하는 내용들이 양쪽에서 이제 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네요.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특히나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은 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그 차별이나 혐오적인 정서들이 더 낱낱이 더 드러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포털의 댓글은 익명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각 대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반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학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에서 학생회에서 이 지금 합격생이 뭐 입학을 반대하는 그런 식의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미니즘 영역에서도 사실은 많이 이제 분파가 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정권을 운동하던 그런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사회주의는 또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가고 또 되게 극단적인 방면으로 간 분들은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도 있고 뭐 페미니즘도 사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소수자 되게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남성의 고정성을 왜 오히려 이분들이 더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고 거기 여성학 내에서도 좀 이런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뭡니까? 그러니까 레디컬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말 자체가 이제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레디컬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좀 많은 논란이 됐었던 워마드 같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레디컬 페미니스트로 좀 규정이 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페미니즘. 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어떤 소수자로 이렇게 묶이기보다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영역적이나 그런 목적들에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여성 우월주의 이렇게
봐도 되나요, 혹시? 근데 그걸 우월주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왜냐하면 또 급진적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서도 뭐 여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월하다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남성과의 그런 대립 관계를 더욱더 이제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일종의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이 안에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층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원래 남성으로 태어나서 주민번호를 1번으로 부여받았다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주민번호를 2번으로 바꾸고 그런 거 오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도 여성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법적으로는 인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시험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입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와 달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입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심정을 얘기한 내용들 되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로 입학을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몰려서 이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거둔 것으로 의견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숙명여대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못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재수해서 내년에는 이제 다른 학교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대는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재수해서 다른 여대에 가면 또 똑같은 논란이 일어날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재수를 해서 다른 대학을 갈 것이다. 네, 그렇군요. 아직 우리 사회 많은 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댓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자꾸 염색체 XY 염색체만 가지고 이렇게 성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인 저도 이제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염색체가 아닌 이유로도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